어머니, 어머니. 2001년 11월 3일 새벽 5시 설악산 소공원 주차장에 며느리 이수연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드라마 열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실종 사건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설악산의 가을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이 산자락을 덮고 있던 그 아침, 평온해 보이던 펜션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실종된 분은 65세의 장미자 할머니였습니다. 아직 정정하신 분이었지만 최근 몇 달 사이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전날 아들 정호석과 며느리 이수연, 그리고 손자 우진이과 함께 2박 3일 가족여행을 떠났죠. 정호석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 경기가 안 좋아져서 고민이 많았어요. 어머니께 효도여행이라도 한번 모시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무리해서 여행비를 마련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첫날 밤을 보낸 펜션에서 할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수연이 새벽 5시에 화장실에 갔다가 시어머니의 침대가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할머니의 실내화만이 현관 앞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안 계세요. 수연의 외침에 잠에서 깬 호석은 급히 펜션 주변을 뛰어다니며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화장실, 펜션 뒤편 산책로, 주차장. 하지만 어디에서도 어머니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어요. 10살 우진이도 잠에서 깨어 할머니 어디 갔어요? 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은 오전 7시였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속초경찰서에서 총 30여 명의 인력이 수색에 나섰어요. 펜션 사장의 증언이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새벽 2시쯤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어요. 조용조용 걷는 소리였는데 화장실 가시나 보다 했죠. 그런데 한 20분 후에 밖에서 차문 닫는 소리 같은 게 났어요. 이상한 점은 손님들의 차량이 모두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벽에 들린 차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경찰은 펜션 주변을 꼼꼼히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경 펜션에서 200m 떨어진 산책로에서 할머니의 가디건 단추 하나를 발견했어요. 단추에는 실밥 몇 가닥이 붙어 있었는데 어딘가에 걸려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경찰 조사에서 시어머니의 최근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께서 요즘 같은 말씀을 반복하세요. 그리고 가끔 길을 잃으시는 일도 있고요. 며칠 전에는 동네 슈퍼에 가셨다가 집을 찾지 못해서 파출소에서 연락이 온 적도 있었어요. 호석도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예전처럼 말씀을 많이 안 하세요. 자꾸 미안하다는 말씀만 하시고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만 하시죠. 오후 2시 설악산 입구 매표소 CCTV에서 중요한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새벽 3시 17분 한 여성이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거예요. 화질이 흐려서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체격과 걸음걸이가 정미자 할머니와 닮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몇 번씩 뒤를 돌아보며 불안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색 이틀째 예상치 못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설악산 등산로 입구의 작은 식당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 가족분들이 그날 저녁 6시쯤 우리 식당에서 저녁을 드셨어요. 그런데 할머님 표정이 너무 어두우셨어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신 것 같았거든요. 식당 사장님의 기억에 따르면 가족들이 즐겁게 대화하는 동안에도 할머니만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고 해요. 손자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맛있어요? 라고 물어봐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고 며느리분이 어머님 괜찮으세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는데도 별 대답이 없으셨어요. 더 주목할 만한 건 할머니가 식사 중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온 후 더욱 침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나오신 후에는 아예 수저를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한숨을 쉬시고 경찰은 정 씨 가족을 다시 불러 자세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의 복잡한 사정들이 드러났어요. 호석은 최근 철물점 운영이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대형마트들이 생기면서 동네 철물점 매출이 크게 줄어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한 달 수입이 150만 원 정도예요. 집세와 생활비를 빼면 여유가 없죠. 어머니 병원비나 약값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호석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수연도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우진이와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요즘 밤에 자꾸 깨시고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가끔 지칠 때가 있어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 하시고 자꾸 미안하다고 하시고 수색 3일째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설악산 천불동 계곡 하류에서 할머니의 지갑이 나온 거예요. 현금 8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어서 강도의 소행은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어요. 하지만 지갑과 함께 발견된 작은 메모지가 모든 사람을 경악해 했습니다. 할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미안하다. 이 메모를 본 호석과 수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를 조사하던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장미자 할머니가 2달 전부터 동네 보건소 정신건강 상담실을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상담사의 상담 기록이 사건의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처음 오셨을 때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더니 점점 내가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더 놀라운 건 가족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마트에 장 보러 간다거나 동네 친구 만나러 간다고 말하고 혼자서 버스를 타고 상담을 받으러 다녔던 겁니다.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오신 게 10월 30일이었어요. 그날 상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며느리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인다.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요. 상담사는 가족 상담을 권했지만 할머니는 가족들이 더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며 거절했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없으면 가족들이 더 편할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편 호석의 철물점 단골 손님들을 통해 추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최근 들어 가게에 자주 나와서 호석을 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며칠 전부터 가게 청소를 하시고 손님들께 인사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하시거나 물건 위치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호석 씨가 할머니께 어머니, 집에서 쉬세요라고 말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할머니 표정이 많이 속상해 보이시더라고요. 수색 5일째 중요한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설악산 근처 마을의 잡화점 주인이 경찰서에 연락해 온 거예요. 실종된 할머니분과 똑같이 생긴 분을 11월 3일 새벽에 봤어요. 우리 가게 앞 버스 정류장에서 첫 차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이 증언으로 수사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철물점 주인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 10분쯤 가게 문을 열려고 나왔는데 버스 정류장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상해서 다가가서 물어봤죠. 할머니는 철물점 주인에게 길을 물었다고 해요. 여기서 서울 가는 버스는 어디서 타느냐고 하시길래 속초 터미널 가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돈이 충분한지 걱정하시더라고요. 이때 할머니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 시계를 보면서 초조해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5시 20분 첫 버스가 오자 할머니가 타셨어요. 그런데 뭔가 급한 일이 있으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결심을 굳히신 것 같은 표정이셨어요. 경찰은 즉시 속초 터미널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6시 15분경 할머니로 추정되는 인물이 서울행 버스표를 사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터미널 직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서울 강북구 쪽으로 가려면 어느 버스를 타야 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동서울 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안내해 드렸죠. 할머니는 오전 7시 출발하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고 11시경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되었어요. 경찰은 동서울 터미널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전 11시 20분경 할머니가 터미널에서 나가는 모습을 포착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묘연했습니다. 할머니는 서울 어디로 간 걸까요? 수색 6일째, 경찰은 서울 강북구 일대의 복지관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수색을 확대했습니다. 할머니가 강북구 쪽으로 가려고 했다는 터미널 직원의 증언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강북구였을까요? 가족에게는 서울에 별다른 연고가 없었거든요. 호석이 다시 한번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젊을 때 수유동에 사신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혹시 그 동네로 가신 건 아닐까요? 이 말에 며느리 수연도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가끔 예전에 살던 동네가 그립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요즘 들어서 자주. 수색 범위가 수유동과 미아동 일대로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어요. 수유역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할머니와 비슷한 인물이 목격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11월 4일부터 한 할머니가 복지관 근처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내고 있어요. 추워 보여서 담요를 드렸는데 고맙다. 곧 갈 곳이 생길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복지관 직원의 신고였습니다. 경찰이 수유역 근처 공원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장미자 할머니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서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복지관에서 준 담요를 몸에 두르고 있었지만 추위에 떨고 계셨죠. 어머니. 호석이 뛰어가서 부르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호석아, 수연아, 어떻게 여기까지? 할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수연도 시어머니 곁으로 달려가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왜 이런 일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너희들을 걱정시키려던 게 아니었는데.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할머니는 며칠 동안 이 공원에서 지냈다고 했어요. 복지관 직원들이 도와줘서 밥도 얻어먹고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왜 집에 연락을 안 하셨어요? 호석의 물음에 할머니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연락하면 너희들이 다시 나를 데려갈 거 아니냐. 그럼 또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은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할머니는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다 알고 있었어. 호석이 가게 일이 안 돼서 고민하는 것도 알고 수연이 밤잠 못 자고 나를 돌보느라 지쳐가는 것도 봤거든. 할머니는 며칠 전 우연히 들은 부부의 대화를 언급했어요. 수연이가 호석이한테 그러더라. 어머니 증상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 이 말을 들은 수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됐어요. 어머님, 그건 걱정해서 한 말이었어요. 어머님을 떠나보내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모실 수 있을지 고민해서.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던 거예요. 알아.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거. 오히려 그게 더 미안했어.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 할머니는 혼자서 요양원을 알아보려고 서울에 왔다고 했어요. 예전에 살던 동네라서 익숙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모든 게 바뀌어 있어서 막막했던 거죠.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돈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더라. 그래서 일단 며칠 생각해 보려고 공원에 있었는데 할머니의 계획은 단순했어요. 어디든 자리를 잡은 다음 가족들에게는 편지로 알릴 예정이었다고 해요. 너희들한테는 좋은 곳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편지를 쓸 생각이었어. 그럼 너희들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하지만 현실은 할머니 생각과 달랐어요. 요양원 입소에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고 가족 동의서도 있어야 했거든요. 그제서야 내가 너무 성급했다는 걸 깨달았지. 하지만 이미 집을 나온 마당에 어떻게 돌아가겠어. 너희들 얼굴을 어떻게 봐. 가족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특히 수연은 자신의 말이 시어머니에게 그런 상처를 줬다는 걸 알고 자책했죠.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니. 정말 죄송해요. 호석이도 어머니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부족해서 어머니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게 할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나도 너희들 입장을 생각해 봐야 했는데 너무 성급했지.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온 후 정씨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호석은 어머니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지만 경제적 부담은 여전했어요. 철물점 일과 어머니 돌봄을 동시에 하는 것은 쉽지 않았거든요. 수연도 시어머니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육아와 간병을 병행하는 스트레스는 계속되었어요. 특히 밤에 시어머니가 깨시면 온 가족이 잠을 설치게 되었죠. 6개월 후 가족들은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로 한 거예요. 할머니는 평일 낮 시간에는 센터에서 보내고 저녁과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지내는 방식이었어요. 처음에 할머니는 내가 또 짐이 되는 것 같다며 거부했어요. 하지만 수연이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어머님, 저도 사람이라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님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서로 무리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이 말에 할머니도 수긍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긴 거죠. 주간보호센터에 다니기 시작한 할머니는 또래 어르신들과 어울리면서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낮 시간 동안은 각자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요. 1년 후 할머니의 치매 증상은 조금씩 진행되었지만 우울감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솔직해졌고요. 호석의 경제적 상황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면서 낮 시간에 철물점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단골 손님들도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은 있었어요. 할머니가 가끔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밤에 불안해하실 때면 온 가족이 힘들어했죠. 그럴 때마다 수연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힘들어도 함께 견뎌봐요. 우리가 어머님을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요. 2년 후 가족들은 다시 설악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단체 여행이었어요. 그 펜션 앞에 서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가족이라는 게 서로 부담이 되더라도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였는데. 호석이 어머니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그때 일로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도 많이 배웠고요. 우진이도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할머니를 더 잘 돌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 혼자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 같이 있어야 해요. 할머니는 손자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할머니 어디 안 가. 너희들이랑 계속 함께 있을 거야. 2001년 설악산에서 일어난 할머니 실종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소박하고 슬픈 이야기였어요. 가족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부담이 되기 싫어했던 한 할머니의 서툰 선택이었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 이들은 가족이라는 관계의 복잡함을 깨달았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쉬운 건 아니라는 것, 때로는 서로에게 짐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함께 있으려고 노력하는 게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가족 간의 사랑일 겁니다. 때로는 서투르고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건 그 불완전한 사랑이니까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완벽한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진솔한 가족이면 충분하니까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미자 할머니 가족에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 독과 좋아요, 따뜻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